오늘은 법무법인 로빈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영 변호사 모시고 전세 사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도 있고 시장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기사 나온 거는 지난해 6월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정부로부터 이게 전세 사기 맞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들이 누적 1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임차인들 그러나 전세 사기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요. 15,000명이나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면 그죠? 맞습니다. 일정 예. 요건을 통과해야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요건이 어떤 거죠? 일단 해당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요. 예. 그리고 규모가 좀 대규모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왜 그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사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나왔거나 아니면 예. 입건이 됐다 혹은 사기의 정황이 분명하다 정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그냥 개별적으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은 이 특별법 지원 대상조차 되지 포함이 않네. 못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대규모다라는 게 어떤 동에서 또는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나 어떤 사기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대규모로 작업한 가구 수가 뭐 100가구다, 200가구다. 그 사람들은 전세 사기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정책상 그냥 한두 채 정도의 전세 사기까지 모두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 대단한 혜택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리 대출을 일으켜 준다든지 대출. 네. 임대주택 같은 곳에 이제 살게 해주는 그러니까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을 피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경매를 멈추고 그렇죠. 뭐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 역전세로 인해서 그냥 보증금 못 돌려받는 그런 사례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면 거의 막 그런 경매 같은 것도 거의 마비가 되고 이런 그러네. 순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인 균형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단순 역전세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자산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자본주의 논리대로 뭐 세입자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집의 가치가 좀 괜찮다라고 싶은 사람들이 비딩을 해서 그 집이 넘어가면 채권자인 세입자가 그 중에 일부를 돌려받거나 전액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별로 못 돌려받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그래서 늘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우선순위로 담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선순위에 뭐 근저당이 걸려 있는데도 그냥 중개사 말만 믿고 여기 되게 부잣집 사람이 여기 건물주다. 여기에 건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넘어가도 문제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말만 믿고 계약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그냥 논림에. 네네. 근데 그 피해자분들을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예. 그냥 관례상 다 이렇다. 이 동네에 이런 물건 아닌 건 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 금액도 따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그리고 아니면 월세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많아서 왜 그거 안 살펴봤냐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러네요. 실제 그 처벌은 만약에 이 전세 사기 가해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많이 강화가 돼서 중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일 유명한 사건, 전세 사기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가장 유명하게 시작됐던 것이 그 강서구 세모녀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거의 세 모녀의 이름으로 빌라를 한 500여 채를 자기 돈 거의 안 들인 채로 갭 투자 정도로 해서 새 모녀 이름으로? 네.
여기를 다 사들인 다음에 예. 여기 보증금을 받아서 다 가로챈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그 주인공인 그 범죄자는 지금 징역 10년형으로 우선은 선고를 받았고요. 예. 나머지 별건들도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가중처벌 받지 않을까 이 싶고요. 주범이 세모녀가 아니고 뒤에 뭐 기획한 사람이 있겠죠? 네, 예. 같이 이제 공범으로는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어쨌든 명의자가 어쨌든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징역 10년형 선고를 받았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2,700여 채 정도의 빌라를 이제 소유를 하고 뭐 여기에 또 피해자 세 분께서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예. 이 남모 씨는 징역 15년형을 일단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2,700여 채 전세 사기를 한 거군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어쩌면 적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사기죄 최고 징역형이 1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가중처벌 한다 하더라도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형이라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최고형이 선고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네, 예. 부산에서도 뭐 보증금 160억 원 정도를 이제 편취한 집주인에게 징역 15년형 선고된 사례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처벌이 강화되긴 했네요. 과거에는 그냥 민사적으로 잘 해결하는 짓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변호사 한 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예. 초창기에만 해도 한 7, 8년 전만 해도 전세 사기로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의 반응이 왜 이걸 경찰서로 가지고 왔느냐, 민사로 해서 경매로 넘기면 되지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대규모고 조직적이고 누가 봐도 사기의 그런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이제 경찰도 TF 운영하시면서 수사기관, 법원 모두 다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사기죄는 15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중범죄에 대해서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 거기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을 하는 사례들이 들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대규모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지금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뭐 전세 사기의 규모가 뭐 한두 채 정도로 작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걸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데 결국은 이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뭐 이런 거를 입증을 해내야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기죄는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네. 처음부터 내가 돌려주지 않을 목적이 있었거나 네. 혹은 내가 돌려줄 정도의 능력이 없음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금원을 편취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수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 전세 사기의 구조에 가담한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매도인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명의자만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자가 있을 수 있고 중개사가 있고 또 뒤에 이걸 도와주는 분양 대행업자나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졌느냐를 보면 사실은 좀 손쉽게 나와요. 결국은 이 신축 빌라를 건축을 하면 예. 이 빌라를 살려고 그러니까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빌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시세도 잘 안 나와요. 감정가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걸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매 시세가 잘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옵션도 잘 돼 있고 뭐 역세권이고 이러면은 전세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뭐 신혼 부부나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를 하는 구조인 거예요. 보증금을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집주인한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한 1억 5천짜리 원래는 빌라다. 예. 실질적으로는. 근데 감정가를 조금 부풀립니다. 약간 감정을 좀 잘해달라 해가지고 한 2억 정도로 감정을 받고 예. 이거를 매매를 2억에 하는데 보증금도 2억에 받는 거죠. 혹은 보증금을 뭐 2억 3천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더 높게? 네네네. 그럼 지금 거의 불가능해졌는데 이게 예. 너무 많이 알려져서 초창기에 2020년, 2021년 이렇게 막 상승기 거의
시판에 와 있을 때는 그게 너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시세까지 조작을 하는군요. 어느 정도 조장을 한다고 보면 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돈은 2억 3천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 돈을 실제 건축주에게는 1억 5천만 주면 되죠. 아. 그리고 나머지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나눠 가지는. 중개인을 비롯해서 네네네. 예, 명의 빌려주는 사람. 네네. 물론 중개사는 이걸 모르고 중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는 중개 수수료만 법정 수수료만 받고 중개하는 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들이 거기에 아, 연루됐다고 그런 볼 건 수는 아니고. 없고 연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닌 경우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연루가 되면은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받아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황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피해를 당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 또는 수만 명의 피해자들 임차인들이 인정된 임차인들이 15,000명을 넘어섰으니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만 그 정도면 수만 명이군요. 수천 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결국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나. 집주인이나. 네. 그러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이 거대한 사기 조직에 가담돼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 근데 우리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려낼 어떤 능력이 없다. 그리고 주변에서 주변 시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예. 집주인은 보통 여기에 이제 명의자로 되어 있는 집주인은 자력이 없는 자일 확률이 높아요. 수천 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식상 소유자일 뿐이지 이 사람은 거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 네네네. 예. 그런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완전히 가담이 돼서 여기 조직에 1원 정도 되면 사실 그도 그냥 여기에 패거리일 뿐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쪼개서 조금씩 그냥 가담한 정도의 공인중개사라면 예. 그냥 업무상 과실이나 사기의 고의 정도가 인정이 된다면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 피해자분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처벌받는지는 물론 감정적으로야 관심 가는 사안이겠지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보증금을 어떻게 얼마나 손해 덜 보고 가지고 오느냐가 가장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누가 그러면 돈이 있는 자일까? 그리고 여기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중에 어디까지 연루가 됐는가를 이제 형사 고소를 통해서 밝혀낸 다음에 민사로 여기에 공인중개사도 같이 연루가 됐다라고 보인다면 소송을 제기를 하면 많게는 한 50%까지는 그 보증금 손해배상액을 중개사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고로는 100%까지도 나온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가령 건축주가 전체적인 사기를 짰다라고 했을 때 건축주는 그래도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빌라를 세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범죄 수익이니까 그거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형사적으로 추징하는 거야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이제 우리는 민사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연루가 됐다 그러면 그런 사기죄에 기한 그렇죠.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도 가능하고요. 하나는 요건 진짜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나는 그냥 건축주랑 계약을 했어요.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중개사를 끼더라도. 끼더라도. 집주인이 예. 건축주인 상태에서 임차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세로. 예. 신축 빌라로. 네. 예. 그런데 나도 모르는 새에 예. 명의만 빌려준 어떤 명의자로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네. 예. 근데 그거는 세입자가 지금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수시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등기부를 떼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통지해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집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집주인한테 연락해보니까 집주인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알고 보니까 사실상 죽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네, 연락도 안 되고 예.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 집주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판례상 어떤 걸 인정해 주냐면 물론 새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가 됩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시면 오케이.
그래서 이 집 자체가 가치가 있어. 예. 그래서 뭐 지금 새 집주인한테 민사소송에서 경매 걸어서 내가 충분히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새 집주인에게만 보증금 청구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예. 임차인 입장에서 이 집이 완전 깡통 전세고 나올 게 별로 없는데 새 집주인도 자력이 없는 자다. 예. 그렇다면 내가 그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의 판례는 보통은 한 달 이내에 하시면 좋아요. 6개월이 넘어서면 잘 안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나는 집주인 바뀐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새 집주인에게 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전 집주인에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 집주인이 이제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주인이 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 집주인 분들도 좀 곤란한 상황인 게 뭐 이게 사기라면 사실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냥 단순히 팔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전 집주인 입장에서는 명의를 바꿀 때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서로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임대인은 왜냐하면 이중으로 보증금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상은 보증금 빼고 매매 대금만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는 털고 나와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예. 와서 갑자기 전 세입자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 이제야 집주인 바뀌었는 거 알았는데 난 인정할 수 없어. 근데 그게 통지했다. 그리고 통지한 때로부터 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아니면 통지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새 집주인한테 청구할게요. 이렇게 동의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은 전 집주인이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집주인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도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다 하면 통지를 하는 게 맞다. 그럼요. 그게 예. 통상적으로는 통지를 해요. 그치. 저도 네. 생각해보니까 통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집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집주인이랑 또 연락을 해야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면 예.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집을 한번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임차인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들이 그냥 명의만 이전을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임차인도 그런 카드가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듣다 보니까 약간 좀 폰지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